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 갑론을박의 김주희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지역과 국민을 위해 일할 새로운 일꾼을 뽑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앞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과 각 당의 공천이 지연되면서 지역 전개는 여전히 어수선한 분위기인데요.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검증도 정책과 공약을 확인하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토론 갑론을박 오늘 시간에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의 쟁점과 각 지역에 필요한 공약은 무엇인지 모색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천대학교 김명수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오승용 연구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려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진영재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수참여연대 임영찬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네 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20대 총선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먼저 이번 19대 국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19대 국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은 없고 보스만 있는 정치였다. 또 아마 이게 실감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선조 시대 때 사색당파를 방불케 하는 친박, 비박, 친노, 비노 간의 치열한 싸움과 이 반대파를 어떻게 하면은 압도하고 죽일 것인가만 국민들에게 기억에 남는 19대가 아니었는가. 또 한 가지는 이 국가적 재난과 위기에 손을 놓고 있었던 정치였다. 예를 들면 세월호 이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도 멈춰 있고,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해내거나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는데 크게 기여를 하지 못했고, 최근에 이 영화가 아주 절찬리에 상영되고 있습니다만 위안부의 문제와 관한 졸속 합의를 통해서 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또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이 보육 대란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우리의 미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자괴감과 의문을 들게 만드는, 그러고도 이 국민의 세금을 그들을 위해서 계속 써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한 19대가 아니었는지, 거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19대 국회 기간 동안에 중국이 G2 국가로 부상을 하면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변화가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권은 거기에서 소외되어지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의 격이, 또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는 19대의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20대 국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인상주의적 비평을 한다면 19대 총선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든 국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19대 국회에 대한 평가에서 20대 국회의 과제를 도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어찌됐건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인데요. 그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입법이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세월호 사태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 특수한 상황에서 국회가 과연 제 역할을 했는가? 그와 관련해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좀 야당이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결국 과거와 같은 투쟁의 의미, 즉 물리적인 충돌 중심의 투쟁이 아니라 이제는 솔루션을 놓고 투쟁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야당의 경우에 국가적 위기, 국가의 문제,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인식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9대 국회의
한계들을 잘 진단하고 20대 국회에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솔루션 중심으로 여당과 경쟁하는 야당, 그리고 국회가 솔루션을 중심으로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20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선거구 획정 아니겠습니까? 전남 동부권의 선거구 획정으로 인한 변수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교수님? 전남 동부권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지역적인 범위를 한정시켜서 말씀드릴 때 되게 이제 전남 동부 육군을 주로 말씀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구 획정의 변화에 따라서 전남 서부권 또는 이제 중남부권의 자치단체가 일부 동부권 선거구에 포함돼 있고, 예컨대 이제 강진과 장흥이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광주 공격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곡성이 광양 구례 선거구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편입된 자치단체의 그 소지역주의가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선거 행태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측면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구의 규모가 선거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측면, 또 어떤 후보의 자질과 역량과 그간의 어떤 그 캐리어보다는 조직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뭐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변화를 우리 유권자들이 잘 수렴하면서 선거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럼 오 교수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선거구 획정은 좋은 원칙에서 출발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저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정개특위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만, 우선 좋은 원칙이란 건 이런 겁니다. 기존의 도 지역 같은 경우는 시와 군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경우 도시의 발전 방향과 농촌의 도시 발전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도시 중심의 도시의 군이 종속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군은 군끼리, 시는 독자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자라는 게 제1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곡성의 순천 지역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이유도 사실은 이런 원칙에 의해서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곡성이 광양 지역에 통합됨으로써 좋은 원칙에서 출발했지만 결과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선거구 획정부터는 이런 게리맨더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시는 도시 독자적으로 가고 군은 군 단위끼리 묶어서 독자적인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정치적으로는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방향이 21대는 좀 관철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런 결과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래도 순천 지역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경쟁 구도에서도 곡성이 순천 지역에서 떨어져 나감으로써 현역 의원의 지지세, 경쟁력에 상당히 손해를 본 측면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순천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곡성 지역이 광양 구례 지역과 통합됨으로써 안 그래도 곡성 지역의 정치적 대표가 열세였고 정치적으로 충분한 대표를 가지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광양에 통합됨으로써 여전히 그런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게 된 부분들은 정치권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최근 야권 분열로 특히 호남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창당이 이번 총선에 미칠 영향, 김명수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지역적으로 봐서 우리 국민의당 창당이 이 호남, 영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호남은 일당 독재 형태가 지난 지방자치 또는 총선 또 이제 정치적인 어떤 지역화 이런 것을 과정에서 일당 독재 체제가 사실은 계속되어 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창당이 적어도 호남에서는 일당 중심의 정치 패턴에서 이제 도피되어질 수 있을 것 아니냐, 도피라기보다는 탈피할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정치가 됐든 어떤 사회가 획일화하는 결국은 정체를 의미하고 발전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에 있어서 어떤 그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호남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이 전국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국민의당이 처음에 출발했던 것처럼 변화의 시금석으로
한국 정치 문화를 선진적으로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다소 회의적이다. 따라서 우리 호남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다소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전국적인 관점에서의 국민의당 창당이 우리 정치 문화를 바꾸고 정치의 어떤 그 구태를 탈바꿈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부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약간 저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호남이 광주 전남 18석 전북까지 포함하더라도 28석인데요. 300석 중 28석을 놓고 양당이 경쟁하는 구도가 전국적인 여당 대 야당의 경쟁 구도에서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약간 좀 회의적으로 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박근혜 정부에 대한 독선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이 특히 야권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이라고 했을 때 수도권 선거를 어렵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야권 연대가 이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호남에서의 경쟁은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일당 독점 체제가 있어 왔기 때문에 호남의 경쟁적인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은 나쁘지 않은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속사를 들여다봤을 때 과연 그게 호남에서의 경쟁이 지금 현재 얘기되는 것처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가? 저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양당의 경쟁이 새로운 인물의 교체에 이바지하고 있는가? 실제로 경쟁 구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인물이 경쟁하고 있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성 정당에서 이미 한두 번 출마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기성 정치인들이 결국은 두 개의 당으로 나누어져서 경쟁하고 있는 구도이고, 유권자들이 진짜 원하는 새로운 인물, 좋은 인물, 개혁적인 인물들은 잘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더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양당 경쟁 구도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후보들은 당내 경선과 본선 두 개의 선거를 치러야 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선과 본선에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만 오히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그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로 새로운 인물들로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거죠. 과연 그랬을 경우 과연 이게 호남 정치의 새로운 변환, 전환, 어떤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의 그런 욕망에 부합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가? 외양은 두 개의 정당이 경쟁하고 있어서 좋아 보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 내부 진행되는 과정까지 좋은 것인가는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네네. 오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소위 그 호남에서의 국민의당 출현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일당 구조에서 오는 독점적 또는 지배적, 그래서 정책에 대한 건전한 토론이라든가 비판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구조. 그러니까 우리 정치사에서 지금 그러니까 최근의 공천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새로운 인물에 대한 수사적 표현은 참 많지만 그 새로운 인물에 대한 근거와 원칙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있는 사람이 새로운 인물인 것처럼 둔갑이 되어지거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모든 정치적으로 선진적인 나라들을 보면 그 인물에 대한 것은 정치적으로 전문성이 있거나 국민의 견해를 그야말로 제대로 대변해 줄 수 있거나 또는 패거리 정치나 보스의 소위 일방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이제 뭐 5선이든 6선이든 평생이든 지지를 해주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새로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없이 너무 관념적이거나 수사적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도 원칙이 없고 국민들에게 있어서도 공감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전문성이 결여되어지고 특정 영역으로 매몰되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려면 아까 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소위 그 단일 선거 구조, 그러니까 선거 구역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지지 않으면 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대와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양당이 경쟁하게 되면 인물과 정책과 비전에 대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출연함으로써 그런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현실을 한번 살펴보면 선거가 아직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후보도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후보 결정 과정에서도 민주적인 토론과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후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밀실공천하고 있다고 파열음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이렇게 선거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도 결정되지 않은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후보자를 검증하고 후보자의 정책을 검증합니까? 모두의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상 최악의 깜깜이 선거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총선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이젠 지역에 필요한 공약은 무엇이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국회의원상은 무엇인지 함께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교수님, 호남 정치의 현안과 필요한 공약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현재의 호남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감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호남 유권자들이 느끼고 있는 이런 위기감 그리고 현역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물갈이 요구가 높은 것도 이런 위기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영호남이 구도였다라는 거죠. 지금은 영호남이 아니라 영충호 구도라는 겁니다. 호남 정치가 영남 대 호남의 구도에서 영남 충청에 이은 제3지대로 밀려나고 있다라는 거죠. 주변화되고 있다라는 건데 아마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현재 정치인에 대한 물갈이 요구의 가장 큰 근저에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더십이 높은 정치인의 발굴과 함께 호남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1의 정책은 결국은 현재 감소하고 있는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번 총선에서도 쟁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된 인구 감소 후 원인은 결국 일자리와 교육의 문제인데 연관시켜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정당뿐만이 아니라 후보, 시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호남 지역 가운데서 전남 동부권의 현안들은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 5대 중추 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석유화학산업, 철강산업, 또 건설, 조선, 반도체.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세계 경제 성장이 평균 3.1%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2.6% 성장했습니다. 금년에 만약에 2.5% 이내로 만약에 성장이 저하된다고 한다면 복지비와 국방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우 국가적인 이제 재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봐지는데 우리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석유화학 산업과 철강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개발해야 된다. 그건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한 신소재 산업단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성장 발전시켜가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21세기의 지역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국가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정보 발신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부터선가 우리 광역만권이 정보 발신 기능이 매우 취약해졌습니다. 컨테이너 부두가 개발되어질 때는 광양을 중심으로 정보 발신이,
또 이 여수 엑스포가 있을 때는 엑스포를 통해서 정보 발신 기능이,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정보 발신 기능이.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정보 발신 기능이 매우 차단되어지고, 또 21세기를 지향하는 세계 동북아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 발신 기능이 다소 지금 차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강화하기 위한 공약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앞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라남도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한 3,000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매우 특이한 상황이라고들 이해를 하고 있지만, 지역의 관광 산업이라든가 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기에 따라서는 지금 유턴 현상도 있기 때문에 일거리와 놀거리를 마련을 하면, 이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동북권의 인구는 또 성장은 지속적으로 견인해 나갈 수 있을 거다. 특히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제 논의가 많이 되어진 거지만 전라남도 관광객 5천만 시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수만 해도 1,000만, 뭐 순천만 해도 400만, 500만. 그렇게 놓고 보면 소위 통과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렇게 해가면서 이 관광이 동북아의 거점으로 성장 발전해 갈 수 있는 소위 그 전략을, 우리 경도 개발을 통해서든 전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고, 지적하신 대로 지역이 대체적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은 물론 일거리와 놀거리를 마련하지 못한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환경을 개선해서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지 못한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이 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또 그런 성찰을 하지 않는 후보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네트워크가 좋고 또 나오고 잘 안다 하더라도 우리 유권자분들이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현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안 속에서 동북권 예비 후보들의 정책 공약, 큰 틀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진 교수님?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국가기관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선거 공약에 있어서도 국가적인 시각과 지역적인 그 시각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예비 후보들의 그 선거 공약의 면면을 보면 실제로 지나치게 좀 지역 현안 중심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발표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국가기관인 동시에 지역구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 현안을 다룰 수밖에 없겠지만, 다룬다 할지라도 국가적인 시각,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적인 시각이나 법 제정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비중을 두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현안을 다룬다 할지라도 특정 선거구를 중심으로 다루기보다는, 앞서서 김명수 교수님이나 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호남 지역이 낙후된 상태이고 불균형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보았을 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만 챙기는 그런 접근의 공약, 이런 것보다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예컨대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남 동북권, 또 뭐 경우에 따른 광역 방향망권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광역 방향망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법률적인 접근할 때 공동 대응을 해주는 이런 공약,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시각에서 앞으로 이제 선거가 뭐 한 달여 정도 대략 남았습니다만, 한 달 좀 못 남았습니다만, 어쨌든 그 선거 공약을 개발할 때 그런 접근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틀의 선거 공약을 좀 개발해서 발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역 선거구별로 세부적인 현안과 그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여수에서는 천만 관광객 시대가 열리면서 관광과 관련된 공약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임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 그 여수는 우리 그 시민 사회단체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네. 지금 3년 연속 1,000만 관광객이 왔다 가는 제주도
그 뒤로 두 번째로 그 국제 관광 도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여수가 동부가 해양 관광 리조트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엑스포를 통해서 이미 검증이 됐고요. 여수가 세계 국제적인 도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수가 국제 관광 그 도시로서 발돋움을 하려고 하는데 후보들 역시 이러한 정책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후보들의 관광과 관련된 정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요, 우리 그 지역사회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느끼는 부분, 그다음에 각 후보자들이 느끼는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은 하나의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그 여수는 네 가지의 큰 틀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엑스포장을 통해서 국제 해양 관광 도시를 꿈꾸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 해서 인구를 유입하는 방법입니다. 즉, 정주 여건의 개선이라고 한다는 것은 교육 문제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이 내년이면 통합 지금 100년을 맞이를 합니다. 통합 10년을 맞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없다 보니까 여수 지역민의 인구 유출이 뒤따르고요. 그래서 또 여수 지역에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의 건전한 전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여수 산단이 1년에 한 100조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중에서 국세로 4억 내지 5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여수 지역에 떨어지는 것이 불과 몇백억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후보들의 공약, 또 하나는 좀 교통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엑스포를 통해서 여수의 접근성이 좋아졌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수 산단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각종 공에서부터 연육교, 연도교를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접근성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들이 이러한 것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후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들이 내세우는 것 중에서 면면을 보면은 여수 엑스포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인데 이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큰 대회를 많이 유치하는 방법입니다. 그중에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2017년도에 유치함으로 해서 관광객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여의치 않고 기후변화 총회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IPCC라고 하는 이 총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지금 여수 엑스포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참 좋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 여수 엑스포장에 청소년 해양교육원 같은 이러한 공공시설이 지금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금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내일이면은 저희들이 착수 보고에 참여를 할 텐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각 후보들이 정말로 여수 지역민들이 원하고 지자체가 원하고 각 지역에 있는 후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다른 해에 비해서 참 많이 있다. 이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기 천만 관광객 시대가 열리면서 관광 분야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합격점을 줄만하다. 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은 지역민의 생각과 지자체의 생각이 상당한 부분 일치하는 그런 공약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유권자들은 그러한 부분을 면면히 따져서 과연 그 공약에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비용이라든가 그 예산을 끌어들일 수 있는가를 면면히 살펴보시고 그러한 후보자를 찾는다 그러면은 20대가 좋은 선거가 되지 않을까. 우리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탤까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앞에서 잠깐 언급이 계셨는데 여수 산단에서 국세로 나가는 돈이 매출이 적을 때는 5조, 매출이 많을 때는 7조 정도가 나갑니다. 국세가 세금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강조해 온 것이지만
우리 여수 지역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또 지자체장들이 힘을 합해서 해야 될 일은 국세로 나가는 5조에서 7조 중에 10%만 지방세로 전환을 시켜주면 5천억에서 7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세원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5%만 해도 2,500억에서 3,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거는 어떤 근거에서 그러냐면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에서는 매출액의 10% 정도를 지방세로 전환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여수 석유화학단지도 국내 최대 규모의 이 석유화학단지로서 세계적인 산업단지이면 틀림이 없지만 저게 아주 안전하고 물론 지역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지만 위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국회의원에 출마하신 분들은 이거를 단 자기 임기 기간 동안에 안 된다 하더라도 항구적으로 지역민과 함께 추진해 보는 것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미래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더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임 대표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네. 뭐 여수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시니까요. 올해 여수에서 인구 29만 명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인구 증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의원의 어떤 역할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29만 명이 지난해 무너졌는데요. 이 29만 명이 무너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도시로 뭐 직장 문제나 학교 문제로 약간 이동했기 때문에 이 29만 인구가 무너진 거에 대해서는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인구 정책을 어떻게 하면은 하겠는가? 이 국회의원의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 딱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 지역 내 기업들이 즉 여기서 지역 내 기업이라고 한다는 3단 기업을 말합니다. 3단 기업의 기업들이 좀 더 기업 환경을 운영하는 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외 우량 기업을 유치를 하고 또 외국 투자자들을 많이 모아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수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 즉 교육 문제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개선을 했을 때 이러한 인구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이러한 역할이야말로 바로 국회의원의 역할이 될 터인데 결국은 국회의원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지역민하고 같이 지자체와 같이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엑스포장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아마 5년 이내에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순천에서는 지난해 국가정원 1호가 탄생을 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로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이를 이용한 관광산업 분야를 이끌어가기 위해 시급한 국회의원의 역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순천이 이제 생태관광의 중심 도시로 그래서 생태 환경을 구축하고 정원 또한 국가 이제 1호 정원으로까지 그래서 앞으로 모든 우리나라의 도시들이 좋은 정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순천시가 이제 국가 정원 1호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순천만과 순천만 국가 정원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지만 다소 이제 좀 더 지역에 욕심을 부리면 이게 통과 관광을 어떻게 하면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을 시킬 것이냐. 그렇게 머무는 관광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만의 힘으로도 안 되고 반드시 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이 도움이 필요한데 예를 들자면 소위 그 교육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태와 관련되어진 교육 체험 시설들을 좀 더 강화를 한다든가 인근 지자체들과의 연결되어진 프로그램을 마련을 한다든가 이런 총체적인 상생 협력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소위 그 국내
최초 그 1호 뭐 정원 도시 또 순천만의 갈대밭을 중심으로 한 생태 정원 도시 이것이 국가적인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곁들여져서 이 광양만권 일원이 여수 뭐 순천 광양 뭐 이 일원이 동북아의 관광 거점으로 가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철강 산업이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광양에서는 철강 산업의 쇠퇴에 대한 대안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진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 거죠? 철강 산업의 어떤 산업적인 그 쇠퇴 이런 부분들을 접근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접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산업들이 기업들이 이 부분들을 고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쪽으로 가는 하나의 방법이 있겠고, 이제 또 지역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철강 산업에 대한 쇠퇴의 현 상황에서 신산업들을 발굴하는 이제 그런 전략적인 측면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아까 김명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양만권이 경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긴 합니다만 여러 측면에서도 다른 지역과 경쟁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역사회에서 투자 환경을 좀 조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른 지역이 하지 않은 새로운 그 산업 영역 이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대체로 이제 어느 지역이든 간에 어떤 산업들이 신산업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은 다 경쟁적으로 그 산업 쪽에 그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전남 지역이나 광양만권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에 비추어서 어떤 산업이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 환경을 좀 조속히 바꿔 나가야 될 것이고, 예컨대 이제 철강 산업이 갖고 있는 세계 산업 흐름에서 봤을 때 한계가 있다고 봤을 때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불가피할 텐데 이제 그런 산업 영역을 어디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각의 논의하는 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광양의 입장에서 본다면 농업의 어떤 고부가가치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특히 이제 융복합화적인 측면과 연계해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부분이 하나의 새로운 산업 영역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관광 산업을 뭐 여수나 순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높지는 않습니다만 지속적인 그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광 산업에 대한 새로운 그 산업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되 신산업들을 좀 발굴해 나가지 않으면 철강 산업이 쇠퇴한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 경제적 기반이 취약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의 쟁점은 무엇인지 토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갑의 경우 사선 현재 국회의원 김성건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출마한 예비 후보들도 많고 또 경쟁도 치열한 것 같은데요. 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사선인 우리 그 김성건 의원께서 불출마를 선언해서 결국은 여수 갑 지역은 초선 의원이 탄생이 되는데요. 역시 기존의 야당의 텃밭인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금 경합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번 주 말 또 늦으면 다음 주 초가 되면은 지금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아직 후보자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자가 결정이 될 텐데요. 지금 그 3월 5일, 15일 날 전라남도 선관위가 발표한 여수 갑 지역의 혼탁 지수가 전남에서 최고로 높다고 발표된 걸 보고요.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이 후보자들이 상대방을 흠집을 내가지고 자기가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올바른 정책을 가지고 대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거기서 초선 의원이 탄생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치열한 경쟁은 예상이 되지만은 우리가 더 좋은 정책이 있으면은 다시 연합을 하고 정책 연대는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우리 이 전라남도에 있는 이 동부 지역에 있는 의원들까지도 좋은 아까 우리 진영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관광이 지금 순천은 생태 관광, 그다음에 광양은
해양 물류, 그다음에 우리 여수가 해양 관광 리조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연계해서 한다면 좋겠는데 다행히 우리 이 지역에 있는 후보자들이 이러한 정책을 많이 또 개발하는 그런 후보자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수 어른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당 주승용 현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백무현 예비후보의 경선구도에 정치 신인들이 가세하는 형국을 보이고 있는데요. 선거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 뭐 속단은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수 의뢰 선거 구도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4선에 도전하고 있는 주승용 후보의 경우에는 워낙 인지도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지도 우위가 선거 과정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인데 지금 도전하는 후보들이 워낙 인지도가 좀 낮은 상황이라는 점이 변수일 것 같습니다. 서로의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승용 후보가 아무래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처가가 여수라는 점, 그리고 높은 인지도와 못지않은 인지 호감도가 높은 부분들이 강점인 것 같고요. 반면에 약점이라면 잦은 당적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인식이 있다라는 것이 약점일 것 같습니다.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백무현 후보가 단수 공천이 됐죠. 일단 인지도가 낮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약점일 것 같고 또 한 가지 약점은 이분이 이제 친노색이 너무 짙다라는 것도 지역에서 얼마나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호남 지역 여수 선거구에서 특히 국민의당 지지도가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원인을 무엇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감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진 교수님? 글쎄요.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실제 이제 응답자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 장벽 이런 부분까지는 도출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제 여론조사가는 늘 이제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하게 되는데 국민의당의 지지는 어떤 국민의당의 본질적인 지지라기보다는 방금 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표가 갖고 있는 지역적인 연고 또 김성권 의원께서 불출마하시는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아져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이제 국민의당이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느냐, 뭐 개별 후보자뿐만 아니라 당 차원에서 어떤 측면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런 기대와 결과는 충분히 어떤 유동성이 있는 그런 측면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호남에서 유일하게 여당 의원을 배출한 순천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재선 여부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순천 선거구는 이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뭐 이제 판세를 지금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전국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그 유권자들도 또한 이제 관심도 많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숙고도 예전과는 달리 이루어질 것으로 깊은 생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어떻든 이정현 의원으로 봐서는 선거구가 이제 곡성이 본인의 고향인 곡성이 이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불리해졌다고 지난번 이 보궐선거에 비해서는 불리해진 것이 사실이고 또 지난번에 전국적인 이슈가 됐던 예산 폭탄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평가가 어떨 것인지 앞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약을 펼쳤지만 그것이 이제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유권자들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부분이 아마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민감한 사안일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한 이정현 의원의 소위 인식에 대한 우리 지역과 유권자들의 평가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또 지역의 첨예한 이익과 중앙정부의 견해가 차이가 있었을 때 이정현 의원의 선택이 어느 쪽이었느냐에 대한 평가들이 종합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정현 의원에게 도움이 될지 부정적인 것이 될지는 아무도 이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정현 의원이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서 또 그동안의 지역 유권자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겸손하게 접근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우리 인근 지역의 모든 이 후보자들에게 선거 패턴의 어떤 그 변화를 가져다 준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병합적으로 또 전국적인 관심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얽혀서 결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특히 제 생각은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광양에서는 곡성이 선거구로 합쳐지면서 선거 구도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그 사회자께서 질문과는 달리 이 광양, 구례, 곡성의 선거구에서는 특별히 어떤 변화 부분들을 감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을까. 특히 이제 소지역주의적인 그런 측면의 선거 결과 이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12분의 예비 후보자들 모두 다 광양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후보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곡성과 구례와 관련된 소지역주의는 나타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곡성과 구례에 계시는 유권자들은 일종의 전략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민의당이든 더민주당이든 뭐 기타 다른 당이든 간에 어느 후보가 이제 후보들이 결정이 되면 그 후보가 갖고 있는 역량, 후보가 갖고 있는 그간의 활동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지역에 얼마만큼 어떤 그 베네핏을 줄 것인지, 편익을 줄 것인지, 도움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당에 대한 지지도 중요하지만 그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 특히 이제 구례와 곡성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로 지역에 작용할 것인가가 선거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런 판도 변화는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각 지역 선거구의 후보자와 유권자들에게 당부하는 마무리 한 말씀씩 듣고 오늘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천 공동대표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네, 우리 그 시민사회 단체나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공약을 낼 때 우리 시민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 또 지자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 후보자가 공약을 냈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그 공약이 정말로 정책으로 대안을 만드는 그런 후보자에게 귀중한 한 표를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김명수 교수님. 네, 후보자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가끔은 물이 배를 엎어버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배가 후보자라고 한다면 물이 당연히 유권자겠지요. 보수를 위한 정치라든가 또는 패거리 정치를 버리겠다고 하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임하셔야 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태종과 유징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겸손하게 듣는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지도자고 한쪽 신하의 말만 듣는 사람은 나쁜 지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후보자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유권자 여러분들께는 제가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정치가 아무리 보기 싫고 혐오스럽다 할지라도 후보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미래의 정책이나 비전을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는 진정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후보자를 그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그중에 괜찮은 한 사람은 반드시 선택하셔야 우리의 미래가 또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밝습니다. 네. 진영재 교수님께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후보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회의원은 국가기관인 동시에
또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역 문제를 다루실 때 특정 지역구만을 다루지 마시고 인접 지역구 간의 협력, 특히 이제 뭐 전남 동부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남 동부권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나름 선거 당선이 되시면 서로 협력하고 공동의 아젠다를 끌어내고 그것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끌어가는 그런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민사회, 시민 유권자 여러분께는 앞서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후보자가 갖고 있는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은 결국은 지역의 미래 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측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승용 교수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후보자와 유권자 여러분께 뭐 한마디씩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후보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킹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볼링을 치시다 보면 5번 핀이 킹핀인데요. 이 5번 핀을 넘어뜨려야만이 스트라이크가 되는 거죠. 기존의 투쟁, 이념 중심, 계파주의 중심의 의정 활동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킹핀을 찾는 것. 정책이 됐건 비전이 됐건 가치가 됐건 이런 킹핀을 찾는 노력들을 해서 이전 19대 국회와 다른 20대 국회 의정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 것 같고요. 유권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찍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뭐 투표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미 정책 후보 검증은 쉽지 않은 선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변화의 시대에는 누가 변화의 편에 서는가를 보셔서 그 변화의 편에 서는 후보를 찍으시면 아마 좀 더 후회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MBC 토론 갑론을박에서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의 쟁점과 현안을 짚어보고 지역에 필요한 공약을 찾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제 곧 26일 뒤면 앞으로 4년간 지역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이제 후보자들은 보다 현실적인 공약으로 제시해야 되고 유권자들은 책임 있는 판단으로 투표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못해 선택을 강요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스템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로 바른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20대 총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MBC 토론 갑론을박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